지금 영국 공영방송 역사상 전례 없는 논란이 터졌습니다. BBC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데이터 저널리스트인 한 30대 여성 전문가가 한국을 두고 가볍게 던진 한마디. "저 순위 숫자가 장난친 것 같네요." 웃음으로 넘긴 그 발언은 곧 전 세계로 확산됐고 영국 방송계는 물론 유럽 전체를 흔드는 파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곧 드러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병목, 군사 시스템의 핵심, 글로벌 기술 구조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던 그녀가 직접 한국으로 향했고 인천공항에서 단 몇 분 만에 무너진 편견, 지하 연구시설에서 목격한 0.3초의 현실, 그리고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기술의 뿌리까지. 과연 이 검증의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인정하게 될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하워드, 35살입니다. 영국 공영방송에서 12년째 데이터 저널리즘을 담당하고 있죠. 그날 저녁 6시 생방송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나겠구나. 손에 든 자료는 늘 다루던 국제비교 지표였고 화면 속 그래프는 예상 가능한 순서대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미국 1위, 독일 2위, 그리고 3위. 대한민국. 제 옆에 앉은 경제 패널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낮게, 그러나 선명하게 들리는 웃음이었죠. 저는 그 웃음을 듣고 고개를 돌렸고 카메라 너머 부조정실에서도 누군가 어깨를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도 웃었어요. 데이터가 장난을 친 것 같네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안은 짧은 공감의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죠. 진행자도 게스트도 제작진도. 모두가 그 웃음에 동의했으니까요.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세상을 설명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숫자보다 제 경험이 앞섰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제 머릿속엔 몇 가지 이미지만 떠올랐거든요. K-팝 아이돌, 매운 음식, 그리고 전자제품 브랜드 몇 개. 기술 영향력 3위라는 건 그 이미지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방송이 끝났을 때까지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스튜디오를 나서며 동료와 저녁 약속을 잡았죠. 핸드폰을 확인한 건 택시 안에서였어요. 알림이 67개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청자 피드백이려니 했어요.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장들이 달랐습니다. 당신은 팩트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을 파는 사람이군요. 웃기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의 시선입니다. 저널리스트가 숫자를 조롱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댓글은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로도 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송 장면을 캡처해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더군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영국 기자, 한국 기술력 비웃다.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상은 제 얼굴을 클로즈업한 채 웃음소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3초가 12년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긴 순간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방송국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법무팀과 홍보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명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팀 책임자가 서류를 밀어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죠. 제가 틀렸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싸워야 하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제 태도였다는 걸.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사과문으로 덮거나 직접 증명하거나. 한국에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홍보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취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검증입니다. 제가 틀렸는지 데이터가 틀렸는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방송국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밀었죠. 그날 오후 인천행 항공권이 메일함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가방에 질문지를 챙겼습니다.
20개가 넘는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제 손글씨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이륙하며 창밖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착시예요. 숫자의 함정이죠.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받기 이틀 전, 그러니까 그 생방송 당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미처 말하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방송 말미였어요. 토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외부 게스트로 초청된 독일 공급망 분석가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40분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꺼낸 자료는 달랐습니다.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화면이 전환됐어요. 도표 하나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공급망 지도였죠.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이 병목이 막히면 유럽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경고도 과장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읽는 톤이었죠. 두 번째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칩 패키징 점유율, 군사용 센서 납품 현황, 의료 장비 부품 의존도. 숫자는 명확했어요. 60%, 72%, 85%.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웃던 패널도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모니터 속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구조가 왠지 불편했거든요. 이건 영향력이 아니라 의존도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둘 다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방송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대체 방안이 있을 텐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2년 전부터 찾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 도표를 다시 찾아봤어요. 방송국 자료실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같은 구조가 반복되더군요.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화학. 선은 계속 한 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불쾌함을. 제가 웃었던 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몰랐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였죠. 이건 과장이야. 되뇌었습니다. 여러 번. 검증하면 틀린 게 드러날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행을 결심한 겁니다.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영상이 퍼진 건 생방송 직후 4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누군가 3초짜리 클립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게 국경을 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7시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저를 깨운 건 진동이었어요.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죠. 제 이름이 검색어 5위에 있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이랬어요. 조롱, 오만, 팩트 왜곡, 사과 촉구.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쏟을까봐 컵을 내려놨죠. 기사가 12개 떠 있었어요. 영국 매체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언론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 기자, 생방송에서 한국 비하 발언. 데이터 저널리스트의 이중 잣대, 논란 확산.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핸드폰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인들이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아. 뭐라고 해명할 거야?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봤지만 인사하지 않았어요. 시선만 스쳤다가 재빨리 돌아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내. 그 짧은 두 음절이 위로보다 동정처럼 들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 책임자, 홍보팀장, 제작부장, 그리고 저를 직접 관리하는 데스크. 테이블 위엔 출력된 댓글 목록과 기사 스크랩이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법무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죠. 저는 의자를 당겼습니다. 등받이가 삐걱거렸어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200만, 부정적 댓글 비율은 83%입니다. 한국 측 시민단체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광고주 3곳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 공식 사과문 발표 후 한 달간 방송 출연 중단. 둘, 직접 검증 취재 후 후속 보도. 저는 두 번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직접 검증이요? 한국에 가십시오. 현장을 보고 전문가를 만나고 영상으로 남기세요. 그게 유일한 반전 카드입니다. 데스크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하지만 만약 거기서도 아무것도 못 찾으면 당신 커리어는 끝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 끝 창문으로 런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잔뜩 흐린 늘 보던 하늘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낮게 눌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3시 메일함에 항공권이 도착했습니다. 출발은 사흘 뒤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 항목을 적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20개를 넘어섰을 때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증명할 거야. 숫자의 착시를. 펜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거야. 내 자리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가방끈을 다시 확인했어요. 준비한 질문지가 들어있는지, 녹음기 배터리는 충분한지. 출국장을 나서며 긴장했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국 심사대가 빨랐어요. 줄이 길었는데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죠. 사람들은 각자 기계 앞에 섰고 화면은 얼굴을 인식한 뒤 2초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화가 잘 돼 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할 건 없었죠. 유럽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가방이 정확히 제 순서에 맞춰 나왔어요. 기다림이 없었죠. 공항 밖으로 나섰을 때 택시 기사가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예약해준 차량이었어요. 호텔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죠. 억양은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공항 도로는 넓었고 차선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속도였어요. 막히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낮인데도 차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흘러갔습니다. 연출이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안내받는 외국인 기자니까 좋은 길로만 안내하는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그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구급차였죠. 저는 반사적으로 창밖을 봤어요. 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차들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3차선 전체가 동시에 움직였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구급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7초 만에요. 저는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건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네. 긴급 차량이 오면 길을 비워야 합니다. 기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데 신호도 바뀌던데요.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구급차 경로를 추적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로 위 전광판이 바뀌었어요. 사고 지점, 우회도로 예상 소요 시간. 문장은 짧았고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차들은 지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꿨죠. 이건 시스템이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개별 운전자의 양심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질서라는 걸.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풀지도 않은 채 창가에 섰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건물, 도로, 사람들.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죠. 한국기술 허상. 치려던 단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한국기술구조. 엔터를 눌렀을 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어요. 논문, 정책보고서, 시스템 다이어그램. 저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스크롤을 내렸죠. 다음 날 오전, 방송국이 섭외해준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화려한 로비도 거창한 현수막도 없었죠.
그저 회색 외벽과 투명한 유리문이 전부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저를 맞았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악수는 짧았고 말투는 담담했죠. 이쪽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제품, 실험 장면, 수상 기록. 하나하나 읽을 시간은 없었지만 연도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을 때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엔 대형 스크린이 6개 연결돼 있었고 그 앞에 좌석이 반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죠. 전장 관리 시뮬레이션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는 공간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도 위에 점들이 떠올랐어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각각 적군, 아군, 민간인을 나타낸다고 했죠. 시작합니다. 그가 키보드를 눌렀어요.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경계선을 넘어왔고 파란 점들이 반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움직임이 빨랐지만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선이 그어졌어요.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가는 선들이었죠. 정보가 오가는 경로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시스템이 먼저 제안하고 지휘관이 승인합니다. 제한 속도는요? 0.5초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점들은 계속 움직였고 선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빨간 점이 증가했을 때 파란 점들은 이미 배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라 말끝을 흐렸죠. 연결입니다. 연구원이 제 말을 이었어요. 빠른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15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불편했거든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전쟁 도구였고 그 도구가 이렇게 정교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연구원이 물었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개발 기간은 12년, 예산은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수조 원 단위입니다. 수조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국 돈 아닙니까? 자본을 쏟아부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필요가 있어야 하죠. 필요요? 멈출 수 없는 이유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문까지 안내했죠. 복도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자본이야. 돈의 문제지. 그 문장이 제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어선은 그날 오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공간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걸 몰랐죠. 연구시설을 나온 뒤 안내받은 곳은 같은 건물 3층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조명은 어두웠어요. 벽면을 따라 패널들이 시대순으로 배치돼 있었고 각 패널마다 사진과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90년대 말이었어요. 흑백에 가까운 사진 속엔 공장이 보였습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꺼진 조명,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들. 설명문은 짧았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다음 패널로 넘어갔어요.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금 모으기 운동, 텅 빈 전시장. 저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경제학 수업에서 다뤘던 사례였죠. 아시아 금융 위기의 상징적인 장면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돌아봤을 때 60대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얇은 안경을 쓴 사람이었죠. 그는 제 옆으로 와서 사진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 공장이 제가 일하던 곳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수입 장비가 끊긴 날이었습니다. 부품이 안 들어왔죠. 외화가 없으니까요.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췄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오전 10시, 두 번째는 오후 2시, 세 번째는 저녁 6시.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공장이 전부 멈췄을 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기계 앞에서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주저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가 다음 패널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진들이었어요. 연구소, 실험실, 야근하는 사람들. 조명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사진 속 표정은 달랐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죠. 20년 걸렸습니다. 수입하던 장비를 직접 만들기까지요. 20년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어떤 건 더 걸렸습니다. 30년도요. 그는 벽에 붙은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기술 자립도 그래프였죠. 1998년엔 20%, 2010년엔 55%, 2020년엔 78%. 우리는 기술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술 말고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숫자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점유율은 결과였어요. 집착은 이유였죠. 다시는 그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할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논쟁이 아니었으니까요. 생존이었으니까. 전시실을 나올 때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숫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엔 무너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주황빛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고 처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은 똑같았어요. 익숙한 건물, 익숙한 거리. 그런데 제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볼 때마다, 도로 위 차들을 볼 때마다 자꾸 비교하게 됐죠. 방송국 복도를 걸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궁금함과 걱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데스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책상 위엔 제가 보낸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인터뷰 녹취록, 방문 기록. 제가 틀렸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프는 맞았습니다. 데스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방송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저는 다시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제 손엔 다른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을 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2주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보고 한국의 기술 영향력 순위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데이터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그날 방송 장면이 다시 나왔어요. 제 웃음이 그 짧은 3초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다시 제 얼굴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조작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점유율, 디스플레이 시장.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죠.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연구시설을 봤고 전문가를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공장, 연구소, 그리고 전시실 속 외환위기 사진. 이 숫자들은 야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결과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어요. 패널들도 진행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웃었던 건 데이터가 아니라 제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이제 버립니다. 방송이 끝났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엔 지지와 비난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누군가는 용기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굴복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댓글을 길게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곳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사흘 뒤 유럽연합산업정책회의 자료에 한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망, 필수 협력 변수로 재분류. 일주일 뒤
독일 자동차 업계 보고서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갔어요. 배터리 기술 의존도 인정. 장기 파트너십 검토 필요. 회의실에서, 정책 문서에서, 기업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었습니다. 필수 변수였죠. 한 달 뒤 방송국 법무팀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광고주 복귀 통보였죠. 복도를 걸으며 동료 한 명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그 말은 이번엔 동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죠. 모든 위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석 달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어요. 카메라도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를 하러 왔죠. 전시실에서 만났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제게 균열을 준 이 도시에게.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추천해준 산책로였어요. 해가 지기 직전이었죠. 다리 위에 섰을 때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뛰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벤치에 앉은 사람. 모두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 나라는 소리 높여 말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대신 멈추지 않게 만든다.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빛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빈칸이었기에 더 집요했던 나라. 무너졌기에 더 단단해진 사람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제가 봤던 숫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걸. 그 과정 속엔 멈춘 공장도, 주저앉은 사람들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아침들도 있었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후속 시리즈 제안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기술 생태계 탐사.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봤죠. 저는 이제 웃지 않습니다. 숫자를 볼 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과 기억을 떠올리게 됐으니까요. 그래프를 볼 때 그 선이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과 눈물을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날 방송 이후 달린 댓글들을 다시 읽었어요. 대부분은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가 눈에 멈췄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댓글이었죠.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왜 버텼는지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어요.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제 안에 남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매끄럽게 흘렀고 신호는 정확하게 바뀌었으며 차들은 질서 속에서 움직였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는 점점 작아졌지만 제 안에서는 더 또렷해졌죠.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이 본 한국의 모습을.